それでは、第2セッションをこれ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2セッションは、司会が変わります。韓国労働研究院の、イ・ジョンヒ、博士です。イ・ジョンヒ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안녕하세요. 제2 세션 사회를 맡은 이정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공공부문의 노동 문제입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80년, 90년 이후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작은 정부, 비용 절감, 노동의 유연화 이런 이름으로 공공부문에서 정규 고용이 아닌 비정규 고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해보고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한일 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으로 제2 세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라서요.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죠? 네, 그 점심 먹은 힘으로 제2 세션 재미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토론 1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앞서 세션 1과 똑같이 발표에 30분씩 드리고요. 토론에 7, 8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 그리고 발표 토론자들 간의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정흥준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흥준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연구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 인사드린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홍준입니다. 이게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제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일본말로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정규직의 이 문제는 상당히 모든 나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우선 그 한국의 비정규직 숫자가 한 2000년대 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그렇고요. 비율로 보게 되면은 한 3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잘 줄어들지 않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이 사회도 많이 바뀌고 기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처우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규직의 임금을 배구를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뭐 한 절반 정도 수준, 50.6%니까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임금이 절반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는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고용 형태별로 비정규직이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별로 임금 수준을 좀 본 것인데요. 저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용역 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사내 하청, 사내에 있는 또 다른 회사를 뭐 지칭하는 뭐 그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저 뭐 호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맨 위에 있는 재택 노동이나 용역 노동, 이런 쪽이 상당히 급여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비정규직의 그 유형 중에 하나인 1인 도급 노동, 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인데 근로자하고 매우 유사한, 그래서 뭐 특수고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1인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지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은가 놓고 보면은 이런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업 종사자의 한 65% 정도는 1인 도급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파는 사람들, 물건을 팔거나 했을 때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공 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숫자를 보시면 별로 이렇게 뭐 줄어들고 있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2017년에는 조금 뭐 늘어난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7년도에 한국에서는 그 기간제라 그래서 계약직에 관련된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 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계약직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게 200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사람이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숫자가 별로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공 부분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공기업, 중앙행정기관 보시면 비정규직 숫자가 비슷합니다. 다만 교육기관만 조금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지 않는가의 원인이 이 표가, 이 그림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 블루 라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즉 계약직 노동자들의 숫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밑에 표를 보시면 저기는 이제 용역입니다. 파견은 아마 일본에도 많으니까 아실 테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용역 노동, 이런 쪽은 오히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 그리고 국공립교육기관 이런 쪽에 있는 기관제라든지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저런 기관들의 출연 출자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자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은 2단계에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민간 위탁도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런 출연 출자 기간, 3단계에서는 민간 위탁 들어가 있는 이런 쪽도 정규직 전환을 하게 돼서 요 1단계는 2017년, 2단계는 2018년, 3단계는 2019년 올해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전환을 했느냐에 관련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기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예전의 쟁점은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많이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9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정규직 전환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이상 일을 할 걸로 예상이 되면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시적이거나 아주 간헐적인 이런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잠깐 있는 일은 정규직 전환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고 계속되는 일들, 또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일들은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환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유인데요. 그래서 어떤 고령자들, 또 운동선수들이나 고령자들 이런 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기간제와 파견 용역에서 제외되는 그룹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업무, 또 굉장히 일시적인 업무, 그리고 아주 고령자들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고용 형태가 전환이 됐는데요. 기간제는 이 기관 내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환을 했습니다. 파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노동자 대표, 그 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저희들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전환 결정을 했습니다. 전환을 결정하면서는 전환 규모도 스스로 정하고요. 또 전환 방식도 정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전환했을 때의 임금이라든지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여기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7만 4,935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목표는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20만 명은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평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성별 또 교육 수준 그리고 연령대별로 저희가 주민등록 우리 인구 전체의 모집단으로 해서 정확하게 비율로 뽑아낸 것이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보게 되면은요 55.4%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반대는 26.2%. 그런데 이 결과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고용 형태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비정규직은 이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중에서는 68.6%가 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대별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50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대, 2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 고용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59.7%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차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개선에 대한 것도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거다라는 응답은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얼마나 이 앞으로 지속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 정책을 지속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찬성의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물어본 것인데요.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이 이 비정규직의 재사용의 남용을 좀 금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만 개의 일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은 사전 심사제라고 해서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비정규직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확인을 하고 비정규직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으로 민간 부분으로도 이 공공 부분 정규직화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민간 부분으로도 이 정규직화 정책을 확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소결론이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어떤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정책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입니다. 이 한국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데요. 비정규직 숫자도 많지만 이런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부분 내에서의 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이중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정규직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높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하게 노사협의를 했는지, 이것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객관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줬는데요. 왜 그런가 놓고 보면 단계적인 거는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첫 번째는 고용 안정이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었는데 고용 안정만이 아니라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가장 좀 평가가 좀 어려웠던 것은 이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정규직들하고의 연대의 문제였는데요. 정규직들 중에 일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프리라이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이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공공부문은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반대 여론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직들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게 평가가 됐고요. 이에 비해서 이 어떤 조율의 문제는 뭐 내부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 대립이 있었고 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규직들은 어떤 연대보다는 이해관계, 본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만큼이나 뭐 이런 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정규직 전환의 성과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고용 안정에 또 기여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아까 민간 위탁 부분도 3단계에 있었는데 민간 위탁 부분도 일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나 이런 쪽이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됐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책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거는 이 공공 부분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은 한정 정사원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보통 그런 방식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전에하고 비교해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약 한 4.4배 정도,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약 한 9배 정도의 인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전환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간 계약직만이 아니라 파견하고 용역이 정규직 전환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사 관리라든지 노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전환된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재남용을 좀 줄여야 되고요. 또 자회사의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규직 전환의 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이 자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고 또 자회사는 모 회사하고 임금 격차가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번 그 정규직화 정책이 이전하고 얼마나 다른지인데 이게 과거의 그림이고 이게 현재 그림인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이 각 기관들이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화 정책은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노사정이 같이 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약간의 그 사회적 그 대화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예전의 경우에는 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상당한 뭐 이 불만과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이번 정책을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노와 사와 정이 노사정이 논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갈등만큼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는 새로운 시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쭉 읽어 보시면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장점하고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 기관마다 노사전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표준 임금 체계라는 거를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받아들였는데요. 한 60% 정도는 이 임금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으로 시작한 임금 체계가 맨 끝으로 가면은 142% 정도, 그러니까 42%가 올라가는 2년, 3년, 2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등급도 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직무 베이스로 잡 베이스로 이런 임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상당히 혁신적인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 모범 사용자로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사례는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감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5%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한 90% 정도의 이 민간 부분에 비정규직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정책이긴 했지만 이 민간 부분으로까지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민간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지만은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보시는 것처럼 정규직은 A 일을 하거나 B 일을 하거나 C 일을 하거나 금액이 같습니다. 임금이.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서로 이렇게 임금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고용 안정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공 부분의 노사 관계도 앞으로 상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처우 개선을 둘러싼 이해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보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겼습니다. 네, 정준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는데요. 간바야시 요우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간바야시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종합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찌찌로라고 불리는 노동조합과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간바야시 선생님께서는 이 공무원 조직 그리고 공공부문 조직 내에서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혹은 그런 서비스를 민간이 위탁해서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민간 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공공부문의 고용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계시고,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 중에서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도 많이 해주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큰 박수로 간바야시 쌤 모시겠습니다.ご紹介預かりました神林で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午前中とあと今の先生のエレガントな報告に対しまして、私のは大変、稚拙な、私自身は自分のことをチンピラ研究者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どこまでできますか。時間もありませんので、早速入らせていただきます。こちらの冊子の方では何ページだったかな。59ページからスライドが転載されておりますので、そちらを合わせてご覧ください。今日本の公共サービスの提供体制につきまして、行政民間複合体とか、正規非正規複合体っていう形で提供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ここに出ておりますのは、京市の図書館のある日の1日のカウンターと、図書館におけるカウンターと配下業務の人員配置なんですね。で、このでは、2004年から委託、一定の業務を業務委託に出して民間業者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ですからこの図書館には委託業者っていう民間の業者の方と、それから京市の公務員の2つの経営主体で運営されているってことになります。で、委託業者には、その委託業者の正社員であるフルタイムの職員と、それから個人請負といいますが、契約社員のフルタイムの職員と、それからスタッフ、パートの労働者が5人います。ですから委託業者には3種類の職員が7人勤務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一方、京市の公務員の側は、官庁が正規公務員、係員が正規公務員、以上フルタイム。で、非常勤職員が外国語の図書を担当している方が非常勤職員でパートで勤務しています。で、臨時職員、これフルタイムで勤務しています。育児休業を取っている正規職員の代替です。で、定年退職した後に雇われているパートの高齢再任用職員がおりまして、京市の公務員は4種類の職員が勤務しています。ですから、この京市の図書館は、行政民間複合体として2つの経営主体が入り、正規非正規複合体として7種類の職員で構成されているという、一つの公共サービスがこれだけの種類の異なる人たちで提供されている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次のスライドですが、この公共サービスの提供者を今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行政
民間複合体、正規非正規複合体っていうふうに申し上げましたが、モデル的に申し上げますと、今日の公共サービスは、国自治体が実施するというもの。よいしょ。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ここで言うと、自治体が実施する公共サービスっていうものですね。で、自治体が実施する公共サービスなんですが、自治体自身が正規公務員と非正規公務員を雇って、展開する直営サービスと、民間事業者に、提供をお願いして委託料を払って提供する委託請負給付サービスというように2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で、委託請負給付サービスの側は株式会社とか公社や事業団とか NPO などがこれを展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柄にもなんか上がってんだな。すいません。なんでその行政民間複合体になっていって、なんで正規非正規複合体になっていったのかということの根本の原因はですね、公務員の数が圧倒的に減ってきたっていう、削減されてきたっていうことです。で、ところが公務員の一番多かった時期がここ、1994年なんですが、326万人ほどおりました。で、2018年にかけてどんどんと減ってきている、50万以上減ってきています。で、ところが公務員の数は減ってきているんですが、日本の現在の公共サービスに対する需要というのは高まっていまして、例えば待機児童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ので、保育園の需要というのは増大しています。それから日本社会全体が貧困化しているわけなので、実は生活保護世帯の増加がありまして、公共サービスの需要というのは実は高まっているんですが、地方公務員の数はどんどん減ってきています。で、繰り返しますが、1994年、ここですね、ここでは328万人地方公務員いたんですが、2018年、直近のデータによりますと、この24年間までで54万人以上減っています。率にして 16.6% です。で、最も公務員の数が減ったのが、ここのとこなんですね。2004年から2009年にかけてでして、22万8000人減りました。率にして 7.4% の大幅削減です。で、この時この時期何が起こったのかというと、2005年3月にですね、国が地方自治体に対して2005年4月から2009年までの5年間を集中改革プランというふうにして5年間で 4.6% 以上の地方公務員の順減を迫ったんです。4.6% でした。ところが減った数は 7.4% です。で、この措置、集中改革プランという措置は法的な措置で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法的な命令ではなかったんですが、国の意向を自治体の側が忖度をして、忖度っていうのは韓国語でどう訳すのか、どう訳すんですかね、忖度してですね、地方自治体が計画を上回って公務員数を削減したということが起こりました。急激に減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この2005年の公務員の正規公務員の急速な削減を境にして、地方自治体では、でも公共サービスは増えてきてますから、公共サービスの需要は増えてきているので、それを非正規公務員に代替させてきたということが今後起こります。で、ここに出しましたグラフは、職種ごとに増減を表したものなんです。増減、地方公務員を、全体的に減ってるんですけども、実は職種間でばらつきがありまして、増加した職種は警察、それから消防、一般行政部門ではこの辺かな、児童相談所、
などは、増えてます。それから福祉事務所も地方公務員の数は、正規の地方公務員の数は、増えています。で、児童福祉士とかケースワーカー、生活保護のケースワーカーは確かに人数は増えてるんですけども、仕事の量は、その人員の増加に比べてはるかに仕事の量は増えていまして、例えば、児童相談所で言いますと、児童虐待に関する、相談件数は、直近の例でいくと、約16万件なんです。で、2008年と比べると4倍になってるんです。で、この2008年から直近までの間に児童福祉が増えた数はこれに全く追いついておりませんで、せいぜい 1.4 倍です。で、生活保護も同じような状況でして、生活保護の受給世帯は 2.8 倍になってるんですが、ケースワーカーの数は 1.8 倍になってるにしか過ぎません。ですから、児童福祉士ですとか、生活保護のケースワーカーとか、比較的、かなり厳しい仕事を強いられるところでは、過重労働を伴って増員が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で、最近の、マスコミの報道では、児童虐待に対応する児童福祉士のメンタルによる休職は教員に比べて4倍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調査結果として出ています。それほど過重労働を正規の児童福祉とかいうところでは強い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で、今ほどその正規公務員の数、正規職員の数が減った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が、それに代替するように採用されてきていったのが、非正規公務員というグループです。で、基本的には任期が最長で1年。で、有期雇用で、勤務時間はフルタイムの人もいますが、パートタイムの人たちもいます。で、この非正規の公務員の数は、直近のデータでいうと、2016年に64万人、正規公務員の数が273万人ですから、職員のうちの 19%、約2割は非正規の公務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2005年、先ほど申し上げた一つのピーク、公務員の数がガタンと、正規の公務員の数がガタンと減った時期には 13% だったんですが、どんどんと割合は、非正規公務員の割合は、増えてきていまして、2005年比に比べると、11年間で19万人、4割以上増加をしています。で、全体で見ると2割なんですけども、住民の最も身近な自治体である市区、町村では、現在32% が非正規、町村だと 35% 近くが非正規ですから、地方自治体で働いている公務員の3人に1人は非正規公務員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で、私が調べた限りで申し上げますと、自治体の中で職員の半分以上、5割以上の職員が非正規職員である、非正規公務員であるというのは、今や93自治体に及んでいます。明らかに、日本の地方自治体の公共サービスは非正規に依存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これを今の非正規の割合を職種別に見たものがこの表になります。で、ここも2016年4月1日現在で、ここのところですかね、見ると、保育士は 51% が非正規です。それからその下、給食調理員は約6割は非正規です。で、下から3番目、
図書館の、公立図書館で勤務している公務員として勤務している人の図書館員の 65% は非正規です。で、職種別に見てもほとんどが非正規職員であるというところが結構多くって、ここ分類ができてないんですが、その他というところには消費生活相談員とか生活保護の面接相談員ですとか就労支援員とかさまざまな相談業務、相談支援に携わっている人たちが多いんですけども、例えば消費生活相談員は8割が非正規です。婦人相談員 DV とか、そのような女性保護の相談業務に当たっている女性相談員の8割が非正規です。で、何らかの困難を抱えている住民に対して、それに最も接触をし対応している相談員の方々は、ほとんどが非正規公務員で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のが今の公共サービスの提供体制の特徴になっています。で、非正規公務員に関わる日本の非正規公務員に関する、特徴のさらにもう一つありまして、女性の比率が高いということです。もしかしたら韓国における非正規の性別割合は、おそらくやっぱり女性が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推測いたしますが、2016年のこの一番右側ですね、統計で見ますと、この合計のところ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64万3000人の非正規公務員のうち48万人が女性です。つまり非正規公務員というのはそのうちの4分の3、4人のうち3人は女性の非正規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特に赤字で記しておりますが、女性職種と言われている看護師の非正規の、では 97.8%、保育士、これも女性職種と言われていますが、非正規公務員の 96.5%、給食調理員、これも女性職種と言われていますが 97.1% は女性です。で、このようなケアワークに該当するところは女性の公務員、女性の非正規公務員として、成立しているという姿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なと思います。で、この、女性が主体として働いている非正規公務員なんですけども、賃金水準はどう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民間と比較するために作った表です。こちらが民間労働者、こちらが地方自治体の状況です。民間の側で見ていきますと、フルタイム、つまり正社員で男性と女性の賃金を時間給で比較すると、男性が100に対して女性が75、これに対して地方公務員のフルタイム正規で比較すると、男性が100にして、換算すると女性の正規の公務員の賃金水準は89です。ですから正社員だけで正規職員、正規公務員だけで比較すると、確かに公務員の方が民間よりも男女間の賃金格差は縮小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えます。フルタイムだけを見れば、75対89ですから、確かにそのように見えます。これを横に、つまり雇用形態で見ていくと様相が異なってきまして、民間の労働者における雇用形態格差っていうのは、男性をこの正社員を100にしてみると、その割合が67とか50というようになります。で、一方、公務員の側は男性を100にして、ここのところですね、100にして考えると、フルタイムの非正規で37、非常勤の職員で48、つまり雇用形態における
賃金格差は民間よりも公務員の方が激しいんです。で、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が、公務員の非正規公務員の4分の3は女性です。ですから、これだけの賃金格差を生じて女性の非正規公務員が使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で、このような状態のことを雇用形態の差異を装った間接差別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すなわち日本では公務員の方が間接差別の度合いは高いという、民間よりもですね、高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となります。その男女の平等に対する、公務部門、公務労働に果たす役割っていうのは、実は大変大きな役割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示すために出した、表です。こちらが男女平等ランキングなんですけども、男女平等ランキングが高い国はアイスランド、フィンランド、ノルウェー、スウェーデン、フィリピンというように、この北欧諸国が上位に占めてるんですね。で、この北欧諸国、男女平等度が高い国々におけるにはある特徴がありまして、雇用労働者における公務員の割合が高いんです。ノルウェーが、ちょっと見えにくいですが 33.4%、 雇用労働者の3人に1人は公務員なんです。デンマークが 32%、 それからスウェーデンが25.8% で、雇用労働者の4人中1人は公務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さらにもう一つの特徴は、その公務員の中の女性割合なんですが、スウェーデンが7割、デンマークが 67%、ノルウェーも 66% で、公務員というのは女性のことを指すんです、北欧諸国では。で、このいうことが何で起こってきたのかな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方々がおっしゃっていますけども、例えばここのスウェーデンは、1960年代ぐらいまでは今の日本やと同様に、非常に男女平等度が低くて、女性は家庭にい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ような国だったそうです。ところが高度成長に伴って労働力不足が発生して、移民労働者を入れるという政府の提案があったんですが、それを拒否して、だったら女性を働いてもらおうということに転換しました。で、女性の社会進出を、促進するためには、そのためには公務が介護とか育児、そういったケア労働を担うということを積極的に進めまして、それを公務部門が提供すると。したがって女性における公務員における女性割合も高いし、公務の人数も多い。で、このような官と民との間における、なんていうか連携をしながら女性を社会進出を助けて、結果として男女平等度が高くなってきたというのが、北欧諸国の姿だったようです。で、一方ですね、日本、韓国っていうのは男女平等度が大変低いところなんです。で、日本と韓国には特徴がありまして、公務員の雇用労働者における公務員の数が少ない、圧倒的に少ない。で、韓国の統計はないんですけども、公務員における女性割合は日本は、41% で、大半は男性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公共部門を通じて女性が社会進出をするという道が日本では閉ざされている。だから男女平等度がいつまでも高くなら低いままの状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この統計からは言えるかなと思います。で、時間もちょっと押してきてますので、次に、民間労働者の状態について少し軽く民間委託の状況について触れていきます。これは公務員の職種別に見た、
人数の割合です。ですごく人数が減ってきているのが、運転手とか守衛とか調理員とか清掃の職員です。ここは労務提供型なんですけども、日本の民間委託っていうのは、このように労務提供型のところからどんどんと進められていきました。1994年が公務員数が最も多かった時期なんですが、これに比べて直近のデータでは3割ぐらいまで人数が減っていってます。ここですね。つまりここが民間委託になってい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これが1990年代に特に進みました。で労務提供側から進んでいった、民間委託、民営化、プライバリテーションなんですけども、2000年代に入ってからは施設型が進んできます。これは保育園の状況を示したものですが、今、ごめんなさい。よいしょ。保育園は上の方ですね、民間で保育が提供されている例が多いです。で、保育士の数も民間の保育園に勤めている人たちの方が大変多くなってきています。はい。多分間に合うと思うんだよな。でこのように民間委託に出していくとどういうことが発生し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を次に述べます。対人分野における職種別の一般労働者の平均月例給与額を厚生労働省の賃金構造統計調査から出してみました。全産業平均で33万6700円、看護師が33万円ぐらいで、ほぼここは一致しているんですが、ところが業務委託に出されたような業種、介護のケアマネージャー、調理師、保育士、福祉施設介護員、ホームヘルパー、用務員は12万円から10万円安いんです、一般の労働者よりも。つまり公共部門は業務委託外に出すことによって圧倒的に賃金水準を下げるということが実施されてきました。ですから公共部門は外側においてもワーキングプアを作りながら展開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ちょっとまとめてみますが、まとめの時によいしょ、このソウル市と日本の公共サービスの状況について比較をしてまとめに変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ソウル市ではキム・ジョンジンさんの報告にもありました通り、まず正規化事業をやるんですが、事業主とソウル市という役割を自らに課します。それで非正規職員の正規化、それから非正規職員は公務職という民間労働法が適用に基幹法制が適用になってますから、これを使って無期転換をするということを実施してきました。で一方日本では、非正規公務員も含めて、任用という雇用契約じゃないという解釈がありまして、ましてや日本ではこの非正規職員の正規化事業というものに一切触れていません。全く制度的な改善がなされていません。真逆の状態にあります。さらにソウル市は入札なんかを使いながらこの生活賃金条例を使って地域最大の経済主体としてのソウル市をやっていますが、日本ではほぼ同じような仕組みとして公契約条例をやっているんですが、いまだ55自治体にしかできていません。それに労働政策主体としてのソウル市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が、環状労働従事者の権利保護とか青年手当とかアルバイト青年の権利保護という問題に特にソウル市は取り組んでおりますが、日本ではあんまりそうい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辺の差が特にあ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最後にまとめますが、私はある雑誌に執筆したコラムのタイトルにソウル市に学べというタイトルをつけました。で地方政府に
労働行政に関する法的権限がないのは日本も韓国も同じなんですが、日本は何もしないで、済ませてきました。一方、韓国の地方政府は、自治法制の一つである条例を使って労働者市民の権益を守ってきました。日本の地方自治体は今こそ韓国の地方政府に学び、共に歩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私たちも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体の役割をそろそろ見直す必要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強く感じて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Thank you for your attention. 53秒残しました。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 내용 들었는데요. 2005년 자료서부터 최근까지 특히 지자체의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 그렇게 늘어나는 비정규직이 주로는 여성이 다수 일을 하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토론은 저희가 또 3세션에서 여성 비정규직 관련한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더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한국과 일본의 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안주영 선생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안주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류코쿠 대학에서 정책학과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はい、紹介いただきましたアン・ジュヨンです。一応司会は韓国側でコメンテーターは日本側っていうことになるので日本語で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だからといってもっと韓国語がうまいとは思えな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で話をします。今日ですねパワーポイントを準備したんですけれども、開催校の準備ということで当日ゆっくり考える時間ないだろうと思ってた嫌な予感が当たってしまってパワーポイントを用意したのが正解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私はですね政治学から日本韓国の雇用政策を比較してきています。なのでですね常に比較をする悪い癖ができてしまってですね今日の報告もそういうふうに見て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話を日本でしたらですね日本悪いけれども韓国がもっと悪いよという韓国人から言われてその韓国の話を日本でやったらですねいや日本がもっと悪いよ自分の国がもっと悪いよという一種の漫才を見ているような感じ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の報告を聞くとですね明らかに日本がもっとひどいなっていう話は分かると思います。公共部門の現状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神林先生の話で、最後につけられたパワーポイントでもう明示的にソウルで学べという話を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悲惨な公共部門の労働状況で結局ソウルで学べと。しかも賃金格差っていうのは民間部門より公共部門がもっとひどいと。それは韓国ではちょっと考えにくいことなんですよね。それから法規制からの保護においても民間部門より公共部門がもっとひどいと。例えば任用という言葉が書かれて言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労働基準法が適用除外されている部分とかですねつまり労働者の権利としてきちんと行使できないというのが公共部門の一つの特徴であります。それが間接雇用でもこれは韓国と似ている部分なんですけれども指定管理者制度と業務委託ということで発表がですね日本のひどい状況を説明してそれで希望は韓国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終わっていてそれで韓国の話を見るとですね非正規職の正規化ということで特に段階的に正規化今日の話ではそこまでは話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直接雇用の機関性を無契約化したり、それから子会社を作ったり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段階を踏んで正規化す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ジョン先生の話にもありましたように、上からの改革ではなく労使専門家の協議ということで進めていると。それから韓国の労働市場の二重構造を改善するための出発点であるという評価もありました。なので、このお二人の発表を見ると韓国の勝ち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けれども、ただ一つ重要なのはやっぱり改革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の国の文脈から出発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れでちょっと神林さんにちょっと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もですね、非正規雇用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試みがなかったかっていうとそうでもないんですよね。神林さんが本で書かれている荒川区のモデルもありますし、それから来年度からですね、会計年度任用職員制度っていうのが来年度から導入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て、いろいろ話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一応待遇改善を目指してやってると。なのでこういう制度をちょっとですね、韓国側に紹介して神林さんの評価はどうなっ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伺いたい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一つチョン先生に聞きたいのは正規化という言葉がたくさん出て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正規化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状況を指す言葉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ですね、これは後ろの言葉で課題を見るとですね、正規公務員、非正規公務員、日本では韓国では非正規労働者なんですよね。それを見るとですね、採用方法が違うと。正規公務員は公務員試験を通って採用されると。非正規はそうじゃないんだと。でも韓国でも今いろんな議論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公務員試験取っていない人になんでそんな待遇改善してあげるのっていう批判も出てきてですね、労働者間の対立の種にも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採用方法が違うと。それから賃金体系が違うっていうことも非常に僕は重要なポイント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年功賃金制度が正規雇用には適用されて、それから一つの仕事を一生こなすというよりも転々と仕事を変えていくと、一種のジェネラリストなん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非正規は職務給ということで一つの仕事を専門的にやっていくと。面白いことにですね、さっきチョンさんの話にもありましたように、職種が違うにもかかわらず正社員であれば賃金が同じだと。仕事の内容が違うのに正社員だからって賃金が同じなんですよね。でも職務給はそうじゃないと。しかも韓国で報告でもありましたように、専門者はまた正規化の除外対象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なのでなんで専門家高度の専門技術が必要なのに正規化に除外されるんだと。なのでこういう賃金体系と仕事のやり方というのが違うのも一つのポイント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雇用安定の面でも高い低い、多分韓国で雇用正規化っていうのはまずここが一番重要な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社会保険とか賃金体系とかも含めて正規化っていう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っていうのが必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そういう意味でですね、非正規公務員の待遇改善の課題ということを見るとですね、結局これは多分この二方に質問す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荷が重い質問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せっかくこんないろんな労働問題の関係者が集まっているところでですね、僕はあえてちょっと聞きたかったっていうか問題定義を知っ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どのようにすれば日本と韓国において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に実現できるかということでですね、つまりさっき説明しましたように正規労働者という賃金ベースは人をベースにしてるんですよね。非正規は仕事をベースに賃金を設計していると。そういう違う設計になっているのに、どのような状況で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が実現するかっていうのは欧米とは違う問いが与えら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先週ちょうどですね、貧困研究会という、全国の学会のテーマがですね、最低賃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テーマがですね、賃金というのは家計単位
つまり家計を養うための賃金なのか、個人一人を養うための賃金なのかっていうのは論争があってですね、日本ではこの論争自体がすごくマイナーなんですよね。もう論争すらほとんどなくて、韓国の場合はこれは非常に政治的な話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学術的な話なのに、これを言う途端に政治的な色がつい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これをちょっとあえて聞くということで、できる範囲で答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私のコメントは以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네. 토론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해주신 두 분과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세션 2 진행하는 동안 질문을 받기 위해서 아까처럼 통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렸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질문은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아마 두 분의 발표가 워낙 완벽해서 질문을 봉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 18분 정도 남았는데요.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 방금 토론해 주신 안주영 선생님 질문과 토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도 좀 드릴 겸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특별히 플로어에서 한 분, 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네. 한국노동연구원의 백유식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는 안 돼 있는데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일본의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나 한국의 공공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이 보장 안 돼 있죠. 공공 부분의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안정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만약에 생애임금으로 따지면 생애임금으로, 그러니까 현재 받는 임금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받는 임금으로 따지면 한국은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대체로 꽤 높습니다.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 정년 퇴직을 다 누리고, 민간 부분은 정년 퇴직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데 공공 부분은 본인이 그만두자면 대부분 다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임금 수준보다 생애임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의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공공 부분의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공 부분의 채용 경쟁이 높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도 다 공공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시장 전체에서 공공 부분이 누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우월적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일본에서는 공공 부분의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제껴놓고 보다 선호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메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제가 질문 하나랑 코멘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팔시 선생님께서 공공 서비스에서 직종별로 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비율을 설명을 하시면서 특히 보육사, 급식 조리사 이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데요. 그리고 임금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차별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것이 차별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일정하게 직무가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직종에 정규직인 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인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민간 위탁되어 있는 사업체 소속에 또 비정규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층화되어 있을 때 직무 구분이나
그 내에서 차별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고 있고 어떻게 판단이 되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의견 드리면 아까 김종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그 내용에도 조금 포함은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경우도 그 특히 저임금 직종의 여성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서 직종, 직급 간의 중위값으로 따져서 남녀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공개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격차 문제에 대한 서로의 사회적 여론을 좀 환기시킬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거를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종쌤 토론에 대해서요. 두 분 발표 선생님들께 한 5분에서 6분 정도 토론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웅준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태로 정규직 전환을 했느냐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고 아주 정확한 또 질문입니다.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지위를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소수 퍼센테이지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정규직이 되는 거였어요.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한정 정사원 같은 개념입니다. 무기계약직. 한국에서는 뭐냐면은 임금 체계가 달라요. 기존의 정규직들하고 또 직급 체계도 달라요. 그렇지만 고용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보장돼 있고 새로운 직급 체계와 새로운 임금 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방식은 주로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조직에서 있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회사 방식도 있었습니다. 자회사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공기업들이요.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는 모 회사하고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각은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니까. 근데 그 수가 적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방식은 한정정사원,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나의 임금과 나의 또 근로조건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존에 있던 정규직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당하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별 문제가 여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 경우도 자회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슈는 고용 안정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모 회사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용역으로 된다든지 또 다시 민간 위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어떤 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또 모 회사하고 모 기관이죠. 모 회사하고 자회사 간에도 임금 격차나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처우나
임금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이 정당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한국에서 한 이런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상당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도 그런 논의를 해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나 정부는 각각 자신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신문에 이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주제로 기사가 하루에 10개 이상씩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다. 그리고 뭐 이게 완벽하게 어떤 이 고용 안정과 차별을 없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나의 과정에 프로세스의 하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라는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한국은 더 임금의 어떤 그 연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리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정규직들의 임금 시스템이고요. 이게 특히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집단의 임금 시스템이 상당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임금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나 또는 뭐 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 무기계약직들, 한정 정사원인들이나 또는 어떤 뭐 다른 비정규직이나 이쪽의 임금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직들의 임금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일을 하면은 동일한 임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아직 한국에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고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하자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들의 임금 체계가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를 바꿔내고 그 바꿔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를 같이 통합해서 바꿔서 이 격차를 줄이는 거.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울려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にアンス先生からのご質問に答え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日本の非正規制度、非正規公務員制度の改革すべく、来年4月から会計年度任用職員制度っていうのが始まります。この評価についてどうですかというのが問い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改善はします。ただ、私が申し上げているのは、1ミリ改善します。目指すところは、フラットな世界、つまり誰もが平等な世界なんですが、それに向かってはたった1ミリしか多分動かないです。っていうのは、制度の、仕立てそのものが、正規化を目指したものではなくて、非正規公務員を固定化して制度化するということが主眼ですので、今までバラバラであった採用のシステムとか、を会計年度任用職員という非正規のシステムを法律に制定をして明定することによって固定化するというふうに作用しているんです。ここがその韓国における非正規化事業と真逆のベクトルが反対方向に向い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処遇の改善でも期末手当しかいわゆるボーナス部分しか、認めてられません。で、現在 2.6 月です。で、期末手当出すとしても、年収でどのくらいになるのかっていうと、計算すると250万円が上限です。
で、250万円というのはこれ一体どういう金額なんですかということですが、日本の国民生活調査によりますと、250万円というのが、所得の高い人から一番低い人まで並べて注意のところな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年金生活者とか、貧困な方々も含めて並べていって注意のところが250万円なんですよ。その注意のところ250万円のところに、収入ですね、年収として得られる金額にようやく到達するっていうのは今の改善の中身なんです。でこれでは格差は是正されないどころか、完成ワーキングプアを法定化したっていうのと全く一緒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で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についてもお話しいただきましたが、今ほど先生からもご説明ありましたが、日本では職能制度が主流です。つまり、仕事に賃金をつけて支払うのではなくて、人に払いますから、要するに身分制度としての賃金制度。身分があって正規か非正規かということとか、男か女かということで、賃金が払われるというシステムですので、なんでそうなるのかなんですけども、日本は移動を前提とします。職種限定ではないです。で移動を前提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仕事ごとに賃金を、つけられていたら移動できなくなるんですね。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しますから。それで、仕事に賃金つける、測定するんじゃなくて、人に支払うという。だから年功とか、そういった属性に対して賃金を払うというシステムにしてしまいました。で問題は非正規の人たちは、移動がないんです。で、言うなれば仕事給とか職務給という形になるんですけども、そこは人の属性によって賃金を払うことシステムにしちゃってますので、仕事給ではそれでは生活ができないのは当然ですというような考え方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で、仕事に生活まで生活まで維持するような賃金でなくていいという形にどうもなっていくっていう形だと思われます。で先生からフロアからのご質問についてあと2つ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平均で見ますと公務員の平均賃金年収が645万ぐらいで、民間の平均賃金が400万ぐらいですから、その意味では賃金は公務員の方が高いんです。ところが今起こっている現象は、公務員になろうとする人がどんどんと少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例えば教員だと、この前富山県の教育委員会では競争率が 1.8 倍でした。ほとんど全員受かるような状態なんです。で、広域移動をする都道府県のところには採用しても人が集まらない。1回の試験で取ってもあまりうまく取れないと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るようです。最後に、ごめんなさいね。女性の問題についてご質問いただきましたが、日本では女性活躍法とかその政策とか今取ら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身は、女性が働きやすい環境を作るということよりも男性並みに働く環境を作るというふうにシフトしています。これでは多分解決の道筋には遠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以上です。오늘 그 공공부문의 고용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それではですね、第3セッションを、14時40分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14時40分にお集まりください。第3セッションは、活動家セッションです。